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상 6도,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일부 지역의 수온주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 주말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은 조기에 준비하자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압박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배준영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외부인 방문이 금지됐던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감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환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재확산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밤 9시 이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 두 번째 백신도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앞서 승인한 첫 번째 백신과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을 모두 마치지 않은 상태라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갔고 서울도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은 영상 6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영하 18도의 차가운 공기가 5.5km 상공에 머물면서 기온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런데 낮에는 또 기온이 크게 올라가서 가을 날씨가 늘 보여주는 큰 일교차를 오늘은 더 염두에 두고 옷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밤사이 중부지방을 덮었습니다. 대관령 영하 1도 등 강원도와 경기 북부 그리고 충북 일부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안을 제외한 서울 등 중부 대부분 지방도 영상 6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최대 6도가량 낮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쌀쌀한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18도, 대구 20도 등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3m 정도로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너울성 파도는 1.5m가량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하겠고 모레 주말쯤 추위가 풀리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16호 태풍 난카가 어젯밤 베트남 하노이 남쪽 육상에 상륙한 뒤 소멸했습니다. 난카는 지난 12일 오후 홍콩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서북쪽으로 이동했고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연례 안보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서욱 장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준비하자고 말했지만 마크 에스퍼 장관은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까? 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52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함께 주재했습니다. 서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기에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시간이 걸린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Fully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Iraq commander will take time, but the process of doing so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한국은 조건을 서둘러 갖추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미국은 시간표보다는 조건 충족에 방점을 두며 시각 차이를 노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전자권 전환 추진에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성명에선 전자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강하게 압박했다고 하는데 에스퍼 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에스퍼 장관은 공동의 방위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But as I've said before, we must find a more equitable means of sharing the costs of our common defense so it doesn't fall unequally on the American taxpayers. 에스퍼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선 한국이 집단 안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회의 직후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공동 기자회견은 회의 시작 직전 미국 측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미국 대선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면서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owever, last year did exactly 0 International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last year. That held true for the year before that as well. 북한의 ICBM 공개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국무장관이 재확인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외교정책 실패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스타 항공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5명을 무더기로 해고한 어제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타 항공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말했지만 직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고 본인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자정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상직,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전라북도 전주,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말하고 선거 공보물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논란 등으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지난해 전북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춘식 의원이 선거운동 현수막 등의 허위 경력을 적은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배준영 의원도 총선 전 관내 행사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검찰이 밝힌 선거사범 중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90명이었습니다. 다수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지만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춘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가을의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음압 덮개가 설치된 들것에 환자를 싣고 옮깁니다. 부산 북구에 있는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53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부산 의료원 등으로 환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챙기단다. 엄마 있는 친구 챙기단다. 부산 의료원으로. 이 병원의 첫 확진자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휴일이라 검사를 못 받다가 사흘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제 확진됐습니다. 곧바로 직원 99명과 환자 165명 모두 진단 검사를 해보니 어제 5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선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그제까지 486명이 확진됐는데 어제만 50명이 넘는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된 직원 11명 중 10명이 또 환자 42명 중 33명이 2층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었고 내부적으로 매일 소독도 했었고. 지난 12일 사망한 환자도 사후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인 간호조무사는 지난 7일 사망한 환자를 돌보고 난 하루 뒤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환자의 간호를 하고 있었던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하루 종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첫 감염자가 환자였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할 때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다 면회도 금지돼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건 직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보호자들이 가족을 보러 병원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직접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세가 90인데 고령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식으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일일이 찾아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년 넘게 면회도 할 수 없었던 요양병원에서 왜 이처럼 많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나왔을까요? 요양병원 측이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환자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는 증언이 일단 나왔습니다. 최근 해당 요양병원 주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동네 전체가 이른바 핀셋 방역 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요양병원이 면회 같은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한 건 지난 3월입니다. 방역당국은 환자보다는 직원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특히 출퇴근 가능한 직원들 중에 감염 의심자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환자 그리고 다시 직원으로의 어떤 감염 고리가 이어지지 않았던가 하는 것들을 추정해 봅니다. 병원 내부에선 환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어제 그러더라고 아침에. 어제부터 마스크를 쓰라 하더라고요. 3월 들어오고 안 왔어요. 면회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한 번 들어온 바이러스가 병원 안에서 오랫동안 퍼지기 쉬웠던 셈입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선 지난달 이후에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절반인 4명이 같은 병실에서 나왔는데 그중 1명은 나중에 검사해보니 코로나19에 걸려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숨졌는데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해당 병원이 위치한 부산 만덕동에서는 지난달 이후 확진자가 23명 나왔습니다. 동네 목욕탕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지난 5일부터 특별 방역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이번 주 중에 북구에 있는 요양시설을 전수검사하고 부산시 전체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지난주에만 7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유럽 상황도 지금 심각합니다. 유럽 각 나라들이 오늘 새벽 곳곳을 걸어 잠그는 비상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Décision que nous avons prise, c'est en effet un couvre-feu. Un couvre-feu qui va s'appliquer à la région Île-de-France, où le virus circul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8개 도시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최고 경계 등급으로 지정된 대도시들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한 포르투갈 정부도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식당은 물론 야외와 공공시설에서도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파가 많은 길거리에서만 써야 했던 마스크를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미니 봉쇄 조치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합니다. Carefully. They will be put in place during Friday of this week and will be there for 4 weeks. 식당과 술집에서 포장 외에 영업은 안 됩니다. 슈퍼마켓은 저녁 8시 이후에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15명 이상 참여하는 실내 스포츠도 허용이 안 됩니다. 독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도 높은 조치 도입을 주저하는 주 총리들을 향해서 용기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매일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앞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임상시험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했던 러시아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인 두 번째 백신에 대해서도 국가 승인을 내줬습니다. 백신이 나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는 건 맞지만 효능 또 안전성 우려는 이번에도 여전합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내각회의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Новосибирский центр «Вектор»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 сегодня вторую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Эпивак Корона». 이로써 시베리아 벡터 연구소가 개발한 에피박 코로나는 전 세계에서 국가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코로나 백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백신은 스푸트니크 V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3상 시험은 없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임상 시험에는 1상 14명, 2상 86명 등 모두 1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3상 시험은 승인 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И «Вектор» приступит к пострегистрационным клинически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в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 участием 40 тысяч добровольцев. 지난 8월 승인된 스푸트니크 V에 대한 3상 시험도 13,0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4,231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수도 모스크바시는 우리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6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수업을 오는 19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청계천 시장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면서 몸에 불을 붙였던 청년 전태일. 그날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전태일 재단 측에서 전태일 추모의 달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반세기가 흐른 지금 노동자들은 그때 그 외침대로 일할 수 있게 됐는지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입구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어제 같은 장소에 차려진 무대 위에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섰습니다. 전태일의 손을 굳게 잡고 50년을 쉬지 않고 걸어온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전태일 재단은 어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태일 추모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전태일 열사가 남긴 것들을 되새기고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메시지도 시민들에 전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온라인 미술작품전 등 비대면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기념하는 노래를 부르고 추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도 다음 달 14일 전태일 50주기에 맞춰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측엔 서울 지역에선 집회가 허용되는 100곳에 99명씩 나눠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도 각 지자체 방역 지침에 맞게끔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가 다시 빠르게 번지면서 나오는 우려 가운데 하나가 또 경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플러그를 너무 빨리 뽑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최근 몇 달 사이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는 게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평가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14일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러그 이야기도 그러면서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Pull the plug too early and then we can see serious self-inflicted harm. Avoid doing that. 예, 꼭 필요한 생명줄로는 신용보증과 임금보조 등을 언급했고 필수적인 보건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불황인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수백 명이 임금 인상과 일자리 보장,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35.5%였던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은 올해 6월 말 46%를 넘어섰습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아르헨티나에서의 목소리도 지금 전해줬는데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조치가 논의된 게 있는데 G20에서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G20 국가들은 전 세계 73개 빈곤국들의 채무 상환을 올해 말까지로 미뤄주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조치를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개별 사례를 다루는 걸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따로 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조치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은 이 조치가 역사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번 연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스가 총리의 불참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가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만남의 선결 조건을 내걸면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며 만나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개혁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 만료 전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휘발유 값입니다. 지난주에도 가격이 리터당 4원가량 떨어졌는데 하락폭이 7원 가까이 커졌다가 다시 줄고 있습니다. 정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4.6원 내려갔습니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58조 원이 모아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주식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오늘 증시 개장과 함께 거래가 시작되고 상장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정책 간담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민주당 관련 TF 소속 의원들과 대한상의 또 한국경총 등 재계단체 인사들이 만났는데 기업 경쟁력에 우려를 표한 기업 입장과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원들 사이의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4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 집에 살던 부부와 옆집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3일 생후 15개월 된 아기가 온몸에 멍이 들고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아이 부모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겨 다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정광훈 씨가 법원에 보석을 거듭 청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재구속 사흘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7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북한강 관광 유람선을 시범 운항하는데 2달 동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남이섬에서 출발해 자라섬 등을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정식 운항은 202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태화강 국제 설치 미술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관객들과 함께 완성을 하는 작품을 포함해서 자연 공간과 함께한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온라인 전시로 시작했던 대한제국 황제의 궁궐을 보여주는 특별전을 오늘부터는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국회 12개 상임위에서 엿새째 국정감사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원 국감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2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파기환송심까지 그간 모두 4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의 최종범 씨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돼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최저기온이 대관령은 영하 0.5도, 서울은 6.6도 등 중부 내륙의 기온이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겠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1.5m 안팎의 물결에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해안 주변에는 최대한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m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서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6도, 강릉 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낮습니다.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이 다시 시작됐지만 백신이 귀해지면서 병원에 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백색 입자가 발견돼서 수거를 해야 할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이 18,000명에 이르는데요. 붓거나 열이 나고 흰색 소변까지 보이는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의원입니다. 초등학생이 맞는 무료 백신이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네, 지금 아예 제보가 없어요. 아예 안 들어요. 다른 여러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에서도 독감 백신이 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단 빨리 맞고 보자는 사람이 늘어 유료든 무료든 현장에 풀린 백신이 빠르게 없어진 겁니다.
정부는 우선 질병청이 보유한 예비 물량 34만 명분을 더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거 명령이 내려진 백색 침전물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5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주사 맞은 부위가 부풀어 오른 경우지만 주사와 상관없는 부위에 통증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흰색 소변이 나왔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질병청은 이상 반응이 백신 때문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백신을 맞은 18,000명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얀 입자가 다수 나왔다는 것은 이 백신으로서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가 없고 효과도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의료기관에 극적으로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모니터를 해야 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백신에 대한 불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정부가 청소년용으로 공급한 무료 독감 백신 물량의 15%를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용 무료 독감 백신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같이 결정한 건데 35만 명분 정도가 어린이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 대상 접종 물량은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고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대상 백신은 정부가 민간업체와 조달 계약을 맺고 각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고유정 전 남편의 유족이 전 남편과 고유정 사이에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 상실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 금정산 상계봉 정상 근처에서 갑자기 불안 증세를 호소한 등산객 신모 씨를 부산소방서 항공구조 구급대가 구조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산 아래로 옮겨진 등산객은 기다리고 있던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남부지방인 광둥성 일대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전시를 방문해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국가와 함께 선전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선전시는 중국 개혁과 개방의 상징 같은 곳으로 중국의 공식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경제 총생산량이 14,00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1980년 선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발에 첫삽을 뜬 인물이 당시 광둥성 당석이었던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시 주석은 아버지가 털을 닦은 선전시를 찾아 경제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兴办经济特区是党和国家为推进改革开放和社会主义现代化建设进行的伟大创举。 시진핑 주석은 선전시를 방문하기에 앞서 지난 12일과 13일에는 광둥성 차오저우시 대표 관광지들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자부품과 첨단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을 방문해 기술 자립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광둥성을 순방하는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 시 주석의 이 같은 모습은 경제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광둥성 순시가 1992년 덩샤오핑 전 주석의 남순 강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남순 강화는 덩샤오핑 전 주석이 중국의 남부인 상하이와 선전, 주하이 등을 순시하면서 개혁과 개방 확대를 강조한 담화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선전시를 방문해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를 하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는 26일에 개막되는 중국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오중천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 순방에 나선 것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진핑 주석의 광둥성 순방을 놓고요. 시진핑판 남순 강화가 시작됐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순 강화가 중국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 사람들 자체보다도 중국 지도부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남순 강화라는 게 이제 92년 1월 말 2월 초에 벌어진 일인데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1989년에 중국은 천안문 사태를 맞이했고 네. 천안문 사태에 대한 강경 진압 때문에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 내부에서 이게 너무 그 경제를 풀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가 긴축 기조로 보수 세력이 장악을 하면서 돌아가요. 이걸 바라보고 있던 덩 샤오핑이 이렇게 하면 중국 발전은 안 된다. 아하. 그래서 개혁을 더 심화하고 개방을 더 확대하자라는 차원에서 남쪽 지역을 순시하면서 한 말. 이게 이제 남순 강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위기에 빠졌거나 정책의 전환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에 덩 샤오핑이 남순 강화를 했을 때 제2의 혁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지금 미국과의 갈등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새로운 발전 동력을 강조하는 이런 의미로서 시진핑 주석의 남쪽 지역 방문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중천회를 앞둔 바로 이 시점에 남순 강화에 나선 것도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의도가 담겼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오중전회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문건 토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미중 갈등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다 어렵고 중국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이 선전이라는 데가 중국식 발전 모델,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특구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중국을 이룬 이 발전 모델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미중 대결에서도 물러나지 않을 거다. 과학기술 더 발전시킬 거다. 특히 선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중전회를 앞두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그 대결에서 지지 않겠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중국식 발전 모델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순방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덩샤오핑 전 주석은 남순 강화를 통해서 지방의 여론을 모아 베이징을 움직였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 천명에 기초를 놓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시진핑 주석은 이 같은 행보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게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결국은 경제특구 선전 경제특구 건설 40주년 기념식 연설도 보면 보호주의보다는 개방과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맞서서 개방 의지, 협력 의지 이런 거를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국양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이 지금 대선전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지만 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재선이 됐든 이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지는 의미가 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미국에 맞서는 개방 의지도 과시하고 그다음에 홍콩과 뭐 마카오를 비롯해서 이 남부 지역 일대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 이것이 중국 경제의 어떤 동력이 또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위기 시대에 중국 공산당을 좀 믿고 따라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세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며 더 높은 수준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혼란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사팀에 검사가 더 투입됐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소식 이번에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사는 금융감독원을 향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법원 청사를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취재진을 피해 주차장으로 달려갑니다. 해명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또 다른 혐의로 재판 중인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금융감독원 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옵티머스 사건에도 연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은 윤 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담긴 메모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메모지엔 윤 국장, 은행 부행장 등 다수 속에 3천만 원 대여 부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모 대표가 써서 검찰에 냈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4월 측근을 통해 윤 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 씨 소개로 시중은행 부행장과 전무, 자산운용사 대표를 소개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틀 정도에 걸쳐 3명에서 4명을 소개받은 뒤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보낸 뒤 1천만 원 정도 더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제 윤 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씨의 행적이 단순히 소개에 그친 것인지 옵티머스 경영진과 금융권 등 인사를 연결하는 로비 창구로 역할했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 금감원 전 국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직 간부도 또 옵티머스에 도움을 준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또 보면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D빌딩입니다. 최근까지 이 건물 1층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금감원 자산운용 검사팀이 이곳에 현장 검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중요 자료들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미리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관리인은 옵티머스 직원이 자료를 사무실 밖으로 옮기는 걸 봤다고 금감원 검사팀에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검사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검사팀은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제3의 장소의 증거를 숨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본사가 있는 1층에 함께 입주한 화장품 업체 C사의 사무실입니다. 옵티머스와 무관한 곳입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내부에선 비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건물 4층엔 H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었는데 하자 처리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요 증거를 여기에도 감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옵티머스는 금감원으로부터 서면 검사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제출된 자료가 허술하고 오류가 많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금감원의 구체적인 검사 내용과 시기가 누군가에 의해 옵티머스 내부로 샜을 가능성도 의심됩니다. JTBC가 보도한 옵티머스의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에도 금감원과의 딜, 압수수색 시나리오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문건은 금감원의 현장 검사 전인 5월 22일에 작성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지금 전셋집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세로 나온 아파트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섰고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녀 세대가 사는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셋집을 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복도에 줄까지 섰습니다. 싸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오신 거에 한꺼번에 분할만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봤고. 집주인은 결국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정했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꼭 하셔야 되는 분 손 들어버렸더니 한 5분 정도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자. 전셋집이 좀처럼 안 나와섭니다.
이 단지에서 한두 집이 전부입니다. 크죠. 각 세대가 1000세대 이상씩이니까 전체적으로. 없으니까 뭐든지 없으면은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도 전셋집 경쟁이 치열해서 줄 서서 봐야 했다는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800여 가구가 모여 사는데 전세로 나온 건 단 한 집뿐입니다. 전세 매물은 없어요, 거의. 하나 있어요. 네, 하나. 24평은 아예 없고요. 9억 5천 하나 있어요. 좀 올라가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오른 겁니다. 물건을 구하러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미리 예약해도 뭐 내 차례 올 거는 거의 기다리기도 힘들고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찾으려고 하면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하는 거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렇게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반면에 태어난 지 넉 달 된 아이가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집을 사면서 현금으로만 10억 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불법적인 증여는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4개월 된 아기가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2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아파트 대금 절반도 이 아기가 냈는데 그중 10억 원이 현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난달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10억 6천만 원에 산 일도 있습니다. 자금은 모두 가족들이 댔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이제 집 한 채를 살려면 정말 몇 년 동안 돈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동산 금수저들 보면서 좀 뭔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입니다. 대부분 직계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15억을 훌쩍 넘는 아파트를 산 경우는 가족들이 세를 준 집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보태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쓴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증여나 탈세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가 20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어제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3세 경영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정의선 신임 회장은 그룹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류와 미래, 나눔을 그룹 혁신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급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 교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만큼 이제 숙제가 많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또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코나 전기차 화재라든지 네. 또 얼마 전에 발표했던 중고차 분야의 현대차의 공식 진출 선언이라든지 또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래 지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총수 취임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의선 신임 회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 뭐 이런 네. 뜻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서 3세 경영이 시작되는데 네. 선대 회장들과의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달라질 것인가 이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당히 좀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서 가겠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색깔은 많이 틀릴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전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 하면은 순혈주의, 순수주의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논리였는데 아마 정의선 수석 부회장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죠. 전문가들 외부에서 많이 영입해서 수요를 했었고요. 또 복장 자유라든지 내부의 구조적인 부분, 고질적인 어떤 경직된 구조를 많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강조됐던 게 국내의 그룹 총수들 3명하고도 따로 만나면서 시너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만나겠다 또 혼혈 또 융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선대 회장하고는 좀 다른 색깔이 아닌가. 또 예전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중소 중견기업하고 또 현대차그룹하고 어떤 상생 그림에 대한 것들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좀 색깔이 다른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뭐 이와 같은 분야에서 뭐 주력하겠다 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 급변기를 맞고 있고요. 네. 카마게돈이라고 해서 자동차와 종말을 뜻하는 네. 그런 카마게돈이라는 말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네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주력하는 방식은 뭐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잘 잡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굉장히 크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의 기존의 지향점을 보면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빨리 쫓아가는 추격자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일반 자동차의 개념보다 모빌리티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진전이 되면서 미래 비즈니스 모델도 급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UAM 같이 도시 항공 모빌리티 수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태동이 안 돼 있지만은 미래의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지만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마지막 궁극의 차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 선도 주자로서 나가겠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주도권을 현대차 그룹이 지고 네. 가겠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분야 네. 판매에서 뭐 전 세계에서 4위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위인 테슬라와 비교를 하면 뭐 4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분야를 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내년이 이제 전기차의 진검승부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이제 매스컴에서 나왔지만은 내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완성도 좋은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기아차부터 합쳐서 한 5개 기종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전기차하고는 색깔이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테슬라의 모델과 치열하게 싸우는 테슬라의 독주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준도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완전한 선두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세계 4위권에서 1, 2위권을 다툴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또 한 가지 모델이 이제 네.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인데 수소차인 경우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실과 바늘의 관계인 수소 충전소가 아직은 국산율이 반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서 좀 더 시너지를 내서 수소 경제를 이끌어가는, 다시 말하면은 미래의 무공해차를 좀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의 역할, 또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28년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도 상용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 네. 현재 뭐 예상되는 개인 비행 자동차 네.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꼭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차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차는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유인운전과 마주쳤을 때는 상당히 부작용도 큰 게 사실입니다. 도리어 자율주행차가 레벨 4 수준까지 올라갈 때 UAM 같이 자율주행 이 플라잉카죠. 이런 부분이 도리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2025년 향후 5년 이후에 시범을 하고 2028년에 상용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취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심 공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 규모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로서 현대차 그룹이 지향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이상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가족들이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참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4.16 진실버스에 올라탑니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유가족들이 길에 나선 건 도보 행진을 했던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6일 서울을 출발한 4.16 진실버스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거쳐 이곳 광주 등 전국 28개 도시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약속했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공소시효 연장, 수사권 부여 등을 요구 중입니다. 세월호 7주기인 내년 4월까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과 군의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도 유가족들을 응원했습니다.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빨리 밝히셔가지고. 유가족들은 오는 26일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현수막에 적어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선보이며 선구자 역할을 한 예술가였지만 한국화의 거장으로 이름을 날린 남편의 부인으로 더 많이 불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박래현. 그녀를 지칭하는 모든 수식어들을 걷어내고 온전히 이 한 사람에 집중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시 제목이 삼중 통역자인데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천재화가 운보 김기창을 위해서 미국에서 우리말, 영어, 구어를 넘나들며 설명을 했던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전시에서는 박래현이라는 작가가 보여준 예술 세계의 세 가지 축을 뜻합니다. 1960년대 선보인 색실로 만든 테피스트리, 1970년대 우리 미술계를 놀라게 만든 판화, 그리고 그림입니다. 동양화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추상화를 그리고 새 기법들을 배워서 표현의 영역을 확장한 그녀가 했던 도전들을 곳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곳은 시와 얽혀있는 김환기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김환기의 수많은 작품들을 보니까 그 배경에는 그가 쓴 시가 있었다는 것, 시의 리듬과 운율이 그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 있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한 전시입니다. 묘하게 닮아있는 시와 그림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타국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그렸다는 작품 이후 작가의 작품에 꾸준히 나오는 하트들도 한 공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엔 라이브였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멜라니아 트럼프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전한 내용이라고요? 예, 멜라니아 여사는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 웹사이트에 에세이 형식의 글을 올려서 음성 판정을 받고 회복됐다고 알렸습니다. 또 14살 아들 베런도 자신과 남편이 확진된 뒤 검사를 받고 확진됐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최근 검사에서는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회복 방법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비타민과 건강식을 먹는 등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대변인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회복 기간 병원에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렀습니다. 남편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방법을 택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일간 군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치료약을 먹는 등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비판하기도 했던 최근의 수상 소감 때문이죠? 예,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BTS 공식 계정을 태그하고 긍정적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노력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또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음악은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BTS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올린 트윗이라 더 눈길이 가는데요. BTS는 지난 7일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비영리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는 벤플리트 상을 받았습니다. 멤버 RM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한미가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또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BTS가 당시 희생된 중국 군인은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2억 번 넘게 재생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은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강릉과 안동도 눈을 떼기 힘든 춤판이 됐는데요. 전국을 누빈 춤꾼을 김나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판소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동틀역 목포항 어부리에서도 묵묵히 소금을 모으는 소금밭 일꾼 옆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춥니다. 새벽 5시에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찍었는데 나중에는 순서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보는 이의 어깨는 이미 들썩들썩 요상한 춤사위에 신이 나지만 정작 춤춘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다 재미없습니다. 다 힘들고요. 구도나 이제 바닥 상태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춤을 순간순간 바꾸고 한상 차려놓은 가족 식사 창문 너머도 전통 훈례 중인 신랑 신부 앞도 모조리 무대가 됩니다. 스태프분들이 직접 막 지나가시는 분들을 막 보시다가 여기서 이런 거 가능하시냐 이런 식으로 현장성이 있는 행인들. 아이돌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서울, 부산, 전주 오라는 영상인데 다양한 패러디를 낳은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 이번엔 목포와 강릉, 안동으로 갔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는 150만 건을 넘었는데 한국인인 내가 한국 홍보 영상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하소연에 아무렇게나 섞어 입은 전통 의상에선 몰랐던 요즘 느낌을 발견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주셔서 힙하다기보다는 조금 괴상하거나 조금 무용으로도 막춤으로도 이름 붙일 수 없지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춤처럼 이곳저곳에서 툭툭 나오는 우리 옛 문화들은 자세히 모르는 이들에게도 왠지 모를 멋이 있습니다. 좀 더 저의 수준으로, 저의 낮은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도 한국의 미가 좀 패셔너블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JTBC 김나은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상 6.6도,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일부 지역의 수온주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 주말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한 한미 국방장관이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조기에 준비하자는 걸 강조한 반면 미국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에스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압박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배준영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루 50여 명의 확진자가 대거 나온 부산 요양병원에 대해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이 병원에서 8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사망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도 되는데 병원 안에서 환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